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 김희재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입니다. 교과서는 161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태양 질량과 비슷한 별의 일생, 그리고 태양보다 무거운 별의 일생을 배웠는데요. 이러한 별의 진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태양은 너무 밝아서 잠시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다. 태양이 1초에 방출한 에너지는 지구의 전 인류가 수천만 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양으로 엄청나게 많죠. 태양은 지난 50억 년 동안 끊임없이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해왔다. 태양은 언제까지 이렇게 빛날 수 있을까? 또, 왜 이렇게 빛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의 해답입니다. 물론 앞에서 배웠겠죠. 태양은 비교적 작은 별이지만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1초에 4 곱하기 10의 26승 줄의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다. 블라블라 내려가겠습니다. 형광펜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우주공간에서 별은 성간기체의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을 때 탄생한다. 앞에서 배운 것입니다. 리마인드 하기 바랍니다. 성간기체의 밀도가 높아야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 중요하죠? 중력이 크게 작용하여 뭉쳐질 수 있고, 온도가 낮아야지 서로 밀어내는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서로 잘 뭉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뭐라겠죠? 그렇죠. 이 분자구름은 뭐였죠? H2였습니다. 수소 분자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티끌. 이런 분자 구름들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그 중심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주위의 물질이 계속하여 원시별로 떨어지면 질량이 증가하고, 당연히 질량이 증가하겠죠. 계속해서 뭉칠 테니까요.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상승한다. 그렇게 해서 전주계열성임을 알 수 있는 게 몇 도였죠? 1000켈빈이었습니다. 표면 온도 1000켈빈, 그리고 빛을 낸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원시별 표면으로 떨어지는 물질의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며, 그러니까 이건 지금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그냥 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열 에너지로 퉁치면 되겠습니다. 둘 다를. 그리고 열 에너지로 바뀌고,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일부는 방출되어 빛을 낸다. 그러니까 빛을 낸다는 거겠죠? 자, 오른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원시별에서는 기체압보다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력 수축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별은 수축하겠죠. 중력 수축을 한다. 중력 수축으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다.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같이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1000켈빈, 그리고 빛을 낸다. 그때를 뭐라 그런다? 전주계열성이라 그런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자세히 보면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냐면, 이 기체압이라고 보여진 이 빨간색, 그 다음에 중력이라고 표시된 이 파란색 화살표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중력이 더 크다는 거겠죠. 중력이 더 크다는 거니까 얘는 이제 그림이지만 수축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수축이겠어요? 중력 수축이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그림 5-9에서 보는 것과 같은 원시별은 매우 빠르게 자전하고 이 아래는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자전, 그다음에 자전축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가스가 뿜어져 나와 그걸 제트라고 해. 빠른 자전은 강한 자기장 형성시켜서 변수별 내각의 가스 입자들 밖으로 방출하는 항성풍.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러면은 한 시간 걸립니다. 이 네 문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쌤이 생각할 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뒷장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2페이지입니다.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 된다. 표면 온도가 아닙니다. 쌤이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면 온도와 별의 표면 온도와 중심부의 온도를 구별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4개가 1개의 헬륨 그리고 나머지의 잉여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것이 중력과 평형을 이루는 힘이다. 그 상태가 바로 주계열 단계이고 주계열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기체압이 커지고 기체압이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나오는 그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중력과 평형 별의 크기가 일정 주계열성 다 배웠던 거죠. 앞에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지금 이 단원이 매우 재밌을 거예요. 알고 있는 게 계속 나오니까. 그림 5-10과 같이 별의 내부에서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든다. 그것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이때 헬륨, 자, 이것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시간 때 배웠어요. 1학년 통합과학 시간 때. 이때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보다 합보다 어찐다. 작다. 0.7% 정도 작다. 그래서 이만큼의 질량을 이제 델타 M이라고 쓰겠죠. 질량 차이. 그러니까 4개의 수소 질량 이렇게 써볼까요? 4H의 질량에서 1헬륨의 질량을 뺀 것. 이게 델타 M이겠죠. 이만큼의 질량이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인 in mc의 제곱의 관계에 따라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죠.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 그림에 나와 있네요. 자,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이렇게 됩니다. 읽기도 힘드네요. 근데 얘 둘을 어떻게 딱 봐도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2개의 질량을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해서 뺐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델타 M이죠. 그래가지고 얘를 이 E는 MC의 제곱에다 넣어서 델타 M 그대로 들어갔죠? 그리고 C의 제곱. C는 뭐냐면 빛의 속도, 광속입니다. 광속의 제곱. 지금 이거 보면은 빛의 속력은 초속 30만 킬로미터인데 30만 킬로미터로 가면 곱하기 10만이 몇이에요? 10의 몇 승이에요? 5승인데 지금 10의 8승이죠? 그러니까 얘는 킬로미터 단위가 아니라 미터 단위예요. 미터 단위. 그러니까 얘는 이제 킬로미터 퍼 세크고 이것과 같은 게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몇이 나오냐?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줄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은 중심에서 15만 킬로미터 이내에 일어나고 있고, 이게 곧 뭐겠어요? 이게 곧 중심 핵이겠죠? 이 15만 킬로미터의 구가 중심 핵, 이 크기겠죠? 그것을 이제 질량으로 환산하면 태양 질량의 10% 미만이다. 그러니까 태양이 가지고 있는 수소 중에 아주 일부분이, 그러니까 10%만이 이러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태양이 현재 밝기로 빛날 수 있는 기간이 약 100억 년이다. 지금까지 50억 년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50억 년 더 빛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핵융합 반응의 온도 한번 봐볼까요, 옆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가 전기적 반발력을 견디고 뭐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왜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자 핵 간의 반발력이 그 원인이라고 하네요. 근데 수소가 1000만 켈빈인데 헬륨은 1억 켈빈이었어요. 이렇게 쭉 그랬는데 탄소도 더 온도가 당연히 더 높겠죠? 그러다가 쭉쭉쭉쭉 가서 철까지 철 직전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온도가 가장 높겠죠? 그래서 철을 합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철을 합성한다기보단 철의 그러한 중력 분계가 일어나는 온도가 60억 켈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너무 TMI였네. 몰라도 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계열성에 작용하는 힘. 자, 여기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주계열성이니까 어떻겠어요? 힘이 평형을 이루겠죠? 봐볼까요? 기체의 압력 구배. 이게 뭐냐?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나오는 에너지. 그리고 중력. 어때요? 화살표의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주계열성의 반지 이름은 거의 그대로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별의 내부 구조 가보겠습니다. 별의 일생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계열성은 일정한 크기 유지, 안정적으로 빛을 낸다. 이것은 주계열성 내부에서 수축하려는 힘인 중력과 기체의 압력 구배에 의한,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죠, 평형을 이룬다. 이러한 상태를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한다. 그냥 단어를 외워두세요. 네. 이러한 상태를 정역학 평형 상태로 한다. 그러니까 두 힘이 이렇게 어떠한 물체가 있을 때 두 힘이 반대 방향의 힘이 이렇게 물체에 작용하고 있을 때 이 물체가 가만히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이제 쉽게 말해서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합력이 0이다라는 거죠. 시그마 F는 0이다. 자, 주계열성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계속되는 동안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핵이 점점 커진다. 그러겠죠. 왜?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내면서.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림 5-11과 같이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소모. 중심핵에서 일어나던 수소 핵융합 반응이 바깥층으로 이동. 바깥층. 이게 뭐겠어요? 수소 껍질. 혹은
수소 연소각. 네,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글씨가 좀 이상한데. 별은 왜 팽창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적색거성으로 변한다. 이유, 온도가 낮아지면 별의 중심부는 정역학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중력 수축을 시작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헬륨 핵이 수축을 한다는 겁니다. 헬륨 핵이. 왜냐하면 수소를 다 태웠으니까 이제 헬륨만 남았겠죠. 근데 그 헬륨 핵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하니까 지금 현재는 수축을 하는 겁니다. 온도가 식으면은. 그래서 수축을 하면 다시 어떻게 되죠?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죠. 얼마까지? 1억 켈빈까지. 그러면 뭘 한다? 3개의 헬륨 핵이 융합하여 1개의 탄소를 만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이게 무슨 적색거성이라 했어요?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이라 했죠. 이 그림이죠.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 이때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반지름이 작아지고, 태양 질량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음에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온도가 올라가고, 약간 올라가고, 광도는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수소 껍질 연소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죠 여기? 수소 껍질이 연소되고 있는 거. 자, 왼쪽은 뭐겠어요? 주계열성이겠죠. 주계열성. 뭘 보고 알아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심핵에서. 그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별의 중심부에 있는 헬륨도 모두 소진되고 탄소핵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탄소핵이 남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탄소핵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소핵 수축, 그리고 껍질 그러니까 두 개의 껍질이 연소를 한다 했죠? 헬륨 껍질, 그 다음에 수소 껍질 연소. 그러면서 별은 어떻게 된다? 반지름은 커진다. 적색거성 처음에 도달했던 것처럼, 처음 껍질 연소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온도는 감소한다. 광도는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에서는 왜 반지름이 감소하냐?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저번 시간 복습하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안 나온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따로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선생님이 따로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말고 일단 교과서 공부부터 하십시오. 자, 이러한 헬륨핵이 탄소핵이 수축하고 헬륨 껍질, 수소 껍질이 연소되는 별을 뭐라 그랬습니까? 두층 핵융합 적색거성이라고 했습니다. 두축 핵융합 적색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대기 성분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다. 그리고 가운데 핵만 남게 된데 그것이 바로 백색외성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몸을 내뿜는 그러한 모양이, 그러니까 그러한 별이 행성상 성운이라고 한다. 그런 별을 계속하겠습니다. 별의 중심부가 도달할 수 있는 온도는, 이 중요한 문장이죠. 별의 중심부가 도달할 수 있는 온도는 별의 질량에 따라 결정된다. 왜? 중력 수축으로 얻는 포텐셜 에너지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다르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포텐셜 에너지는 크게 되죠. 그러니까 무거운 애가 더 에너지가 크잖아요.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질량이 큰 별들은, 자 이건 배웠던 거죠. 질량이 큰 애들은 초고성으로 진화한다. 그래서 훨씬 다양한 원소를 만들어낸다. 왜 그런다 했죠? 자 이것은 두층 핵융합 적색거성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렇게 여러 층 핵융합 뭐 초고성 혹은 뭐 적색거성 뭐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 적색 뭐 초고성 뭐 이렇게 어쨌든 거성이면 돼요. 여러 층을 만든다 했죠. 자 이렇게 봐보세요. 여러 층 있잖아요. 수소층 있고, 그러니까 중심 핵입니다. 이건 중심 핵을 좀 확대해서 본 거예요. 수소층이 있고, 수소 껍질이 있고, 헬륨 껍질이 있고, 탄소 껍질,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네, 마지막은 항상 뭐다? 철이다. 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핵융합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태양보다 약 10배 이상 무거운 별의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뭐 헬륨, 탄소, 네온, 산소, 규소가 차례로 생성되고 중심부 온도가 30억 켈빈 이상이면 궁극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진다. 자, 양파 껍질 구조를 갖게 된다. 이게 여러 층 구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60억 켈빈과 30억 켈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규소와 황이 30억 켈빈 이상일 때 핵융합을 하면 이제 철이 되는 거고, 철의 핵이 계속 중력 수축을 하다가 60억 켈빈 이상이 되면은 그때 이제 광분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광분해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배웠어요. 광분해라는 걸 하게 되면 철이 뭐로 바뀌냐면 중성자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중성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철이 이제 중성자로 바뀌게 되고 이 중성자가 중력 수축을 하게 됩니다. 중력 붕괴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딥하게 들어간 거예요. 자, 별의 내부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깥으로 전달된다. 하지만 별은 물질의 밀도가 매우 낮으므로, 자, 여기는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전도를 통한 에너지 전달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림 5-13과 같이 복사와 대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에너지 전달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에너지 전달 방식. 자, 에너지 전달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두 번째 복사, 세 번째 대류가 있습니다. 자, 전도는 우리가 고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고체. 예를 들어 뜨거운 젓가락. 뜨거운 젓가락은 만약에 젓가락을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달궜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안 뜨겁다가 잡고 있는 손이 점점 뜨거워지겠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로서 열이 전달되는 거다. 이해가 확 되죠? 복사. 복사는 뭐냐면 일단 매질이 없어야 됩니다. 매질. 젓가락이라는 그런 고체 덩어리가 매질이었죠. 근데 복사는 매질이 없어요. 즉 우주 공간이야. 빈 공간. 빈 공간에서 에너지가 이동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들은 뭐 누가
뭐 배터리로 이동시켜주나요? 전선으로 이동시켜주나요? 아니죠. 그냥 태양빛을 우리 지구가 받잖아요. 그게 이제 복사입니다. 그다음 대류는 뭐냐면 물질의 이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심층순환 할 때 보잖아요. 심층순환. 그러니까 뜨겁다기보단 더 차가운 애가 가라앉았죠. 네, 더 차가운 애가 그러니까 더 차가운 데가 이제 뭐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지구에서는 이제 밀도 차이로 인해서 이제 대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자체가 이동해서 이런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는 것을 이제 대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들도 이게 똑같은 에너지 전달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래요? 별은 물질 밀도가 매우 낮으므로, 그러니까 고체가 아니니까 전도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남죠? 복사와 대류로서 에너지 전달을 한다. 어디서? 중심핵에서 만들어진 중심핵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별 바깥으로 나갈 때 어떻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느냐, 그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봐보겠습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 질량이 중요합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은 중심핵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반지름의 70%에 이르는 거리까지 복사로 전달이 된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반지름의 70%에 이르는 거리까지 복사로 전달된다. 선생님 왜 그래요? 자, 이게 왜 그러냐고 이제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 강의 시간이 20분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러구나 라고 알아두고, 이게 원리가 궁금한 학생들은 언제든지 선생님 찾아오세요. 그럼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짧게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일단 외웁시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대류로 표면까지 전달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 이 얘를 봐봐요. 1솔라메스를 봐봐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일단 태양만 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볼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복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복사.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죠? 이게 복사입니다. 복사. 반지름의 70%, 그러니까 중심에부터 밖으로 향하는데 그게 70%까지가 복사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대류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왜 우리 태양에 대해서 배울 때 쌀알무늬 배웠죠? 쌀알무늬가 왜 쌀알무늬로 만들어진다고 배웠어요? 바로 대류 때문에 쌀알무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뜨거운 물질이 아래에서 올라오고 차가운 물질이 다시 가라앉고, 네. 그러니까 이 표면엔 대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쌀알무늬가 보이는 겁니다. 태양에서는. 근데 이게 이러한 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 그러니까 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태양보다 주로 질량이 작은 애들, 태양을 포함한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애들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중심핵 근처에서 반지름의 70% 이르는 거리까지 복사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는 대류로 표면에 전달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봅시다.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중심부와 표면 온도 차이가 크므로 복사로는, 이게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복사고 왜 대류예요? 막 이게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일단 온도 차이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 별이 이제 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중심 핵의 그러한 핵융합 반응의 종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따라서 중심부에서는
대류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바깥층에서는 복사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죠. 대류, 중심부는 대류, 바깥층은 복사.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겁니다. 봐볼까요? 자, 중심부, 태양보다 질량이 큽니다. 중심부를 보면 어때요? 이렇게 대류층이 있죠? 근데 바깥은 어때요? 이렇게 복사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완전히 역전됐네요. 태양 질량보다. 자, 이것을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를 할 텐데, 이 내용에서 뭐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이다, 태양보다 질량이 비슷하거나 작다 이런데 이 경계 질량이 무슨 질량이냐면 1.5 솔라메스입니다. 그러니까 1.5 솔라메스보다 큰 애들은 이렇게 대류를 하고 그 다음에 복사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고, 1.5 솔라메스보다 작은 애들 있죠, 태양을 포함해서 더 작은 애들은 중심부에 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대류가 일어난다. 1.5 솔라메스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에서 설명을 안 하고 잠깐 놓쳐서 넘어갔는데 이걸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중성자별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중성자별이 3 솔라메스보다 크다면 얘는 블랙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질량은 무슨 질량이다? 중심부의 질량. 왜? 아니, 중성자별이라는 건 이제 초신성 폭발하고 남은 잔해이잖아요. 그니까 선생님 뭐라 했어요?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자기의 대기의 물질들을 다 핵융합을 급속도로 시켜서 폭주 현상을 일으켜서 폭발을 하고 흩뿌러뜨린다 했죠. 그러니까 흩뿌린다 했어요, 우주 공간으로. 그러니까 결국 중심 핵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부의 질량이, 그러니까 중성자별의 질량이 3 솔라메스 이상이다. 그럼 걔는 더 중력 수축을, 자기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중력 수축을 계속해서 블랙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3태양 질량 이하인 애들은 중성자별이 되는데 그것도 1.4 솔라메스까지입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1.4 솔라메스에서 3 솔라메스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중성자별이 됩니다. 근데 1.4 솔라메스보다 더 질량이 작은 애들은 뭐가 되냐면 백색외성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별의 진화 과정이 달랐겠죠. 그렇겠죠. 중성자별은 초신성 폭발을 겪었고, 가려지네요. 초신성 폭발을 겪었었고 얘는 행성상승운을 겪은 애들입니다. 근데 두 질량이 뭐가 더 크다 했죠? 얘가 더 크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량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1.4 태양 질량의 한계를 뭐라 그러냐면 교과서에서 나와 있어요. 찬드라세카 한계라고 합니다. 찬드라세카 한계. 찬드라세카 한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3 솔라메스를 이거 반지름으로 구한 학자가 있어요. 3 솔라메스에 해당되는 그러한 밀도를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임계 반지름, 별의 반지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슈바르츠실트의 반지름. 쉽게 말해서 뭐냐면 어떠한 별이 이제 뭐 질량이 큰 별이겠죠. 질량 큰 별이 중성자별까지 때 초신성 폭발을 한 다음에 중성자별이 된다고 칩시다. 근데 중성자별이 될 때까지 중력 수축을 했겠죠. 근데 얘가 중력 수축을 하는데 질량이 있었을 테고 그 질량이
이런 슈바르츠실트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이 한계값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돼서 중력 붕괴를 일으켜서 중력 수축을 계속해서 블랙홀이 된다. 그러니까 블랙홀이 되는 임계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아는 척 할 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걸 기록해뒀죠?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멈춤해놓고 기록하세요. 자, 그리고 주계열성일 때의 질량을 가지고 또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주계열성일 때의 질량을 가지고 별의 미래를 점칠 수가 있어요. 별이 지나가 어떻게 될지. 자, 그거는 뭐냐면 이것도 외워두면 편합니다. 외우세요. 0.08 4 8 25. 자, 우리는 이제 0.08에서 100은 배웠어요. 100 이상이면 어떻게 된댔죠? 질량이 100 솔라메스 이상이면 이제 단위는 다 이제 솔라메스입니다. 질량 단위는 솔라메스. 다 솔라메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00 솔라메스 이상이면 별이 되지 않는다. 주계열성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0.8 솔라메스 이하라면 갈색외성이 된다. 주계열성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0.8 솔라메스 이하라는 건 이제 주계열성이 아니라 주계열성이 주계열성 전 단계, 그러니까 전주계열성에서의 질량이었겠죠. 아무튼 그 근처 질량이겠죠. 경계선이니까. 자, 봅시다. 여기서는 뭐가 된다? 갈색외성이 된다. 그리고 이게 별의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0.08에서 8 태양 질량 사이에 있는 애들은 뭐가 되냐면 백색외성이 됩니다. 아까는 몇이라 했어요? 1.4 태양 질량 이하라 했잖아요. 그건 이제 중심부, 그러니까 중심 핵의 질량. 근데 지금 이거는 주계열성일 때의 질량. 그러니까 주계열성일 때의 질량이 더 크죠. 그 경계선이. 왜? 아니, 주계열성을 지나서 행성상 소운을 지나면 행성상 소운 과정 속에서 자기의 질량을 계속 잃잖아요. 펌프질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부의 질량이 더 작죠. 그 다음에 8에서 25 태양 질량 사이에 있는 애들이 뭐가 되냐면 중성자별이 되고 25 태양 질량 이상인 애들이 바로 블랙홀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칼같이 정확한 건 아니고 이 정도, 대략 이 정도 가이드라인입니다. 암기하세요. 자, 이제 진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뒷페이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거니까 수능에 나올 수 있어요. 주계열성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배운 거예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사실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첫 번째 반응에는 양성자 반응, 그것이 PP 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근데 결과는 같습니다. 뭐로 같냐?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내는 이 알짜식은 같아요. PP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CNO 사이클. 이것을 뭐라 그러면 CNO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냥 PP 반응이라고 하고, 둘은 무슨 차이가 있냐? PP 반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양성자 반응은 4개의 수소 원자가 융합해 1개의 헬륨 원자를 만드는 반응으로 주로 어디서 나타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거나 태양보다 작은 별에서 일어난다. 질량이 작은 별. 그리고 CNO 사이클은 이제 봅시다. CNO 사이클에서 왜 CNO가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CNO예요. 근데 여기서 촉매가 있습니다. 촉매가 뭐냐면 탄소예요. 탄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얘가 촉매입니다. 촉매. 촉매가 뭔지 알죠? 반응에는 참여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응 전의 물질, 그다음 반응 후의 물질에서 탄소가 이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을 촉매라고 하는데, 그럼 질소, 산소는 뭐냐? 중간에 나오는 물질이에요. 잠깐 중간에 나오는 물질이에요. 이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의 핵융합 과정에 탄소가 촉매 작용을 하여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다. 반응 과정에서 질소핵과 산소핵은 반응에 참여하여,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잠깐 질소, 산소가 나와요. 중간 산물로서. 그래도 다시 사라집니다. 탄소는 사라지지 않죠. 탄소핵을 생성하는 역할만을 하며 반응의 결과는, 그러니까 탄소핵이 이제 촉매가 되는 거겠죠. 반응의 결과는 양성자 양성의 반응과 같다.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 반응은 질량이 태양보다 큰 애들, 특히 이 숫자 내야 됩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아니라 1800만 켈빈보다 높은 별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에서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다 일어나요. 질량이 작은 별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다 일어나지 않겠지만 PP 반응이랑 CNO 사이클은 공존합니다. 근데 질량이 작은 것에서는 PP 반응만 있습니다. 근데 질량이 태양 질량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PP 반응과 CNO 사이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태양은 질량이 작은 축에 속하니까 PP 반응이 우세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좀 큰 애들은 PP 반응과 CNO 사이클이 둘 다 일어나지만 질량이 큰 애들은 얘가 우세하다 라는 말입니다. 둘 다 일어납니다. 근데 온도가, 질량이 좀 많이 작은 애들은 얘만 일어나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그림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핵심만 봅시다. 왼쪽에 나온 그림이 PP 반응입니다. PP. 자, 4개의 수소가 투입됩니다. 그러다가 뭐 나오죠? 이게 뭐라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양전자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중성미제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소 한 개랑 그 다음에 뭐예요?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또 수소가 또 투입이 되죠. 그러다가 뭐 감마선이 나오고, 그러다가 헬륨이 만들어지고, 뭐 또 자기들끼리 또 부딪혀서 뭐 수소가 튕겨져 나가고 이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수소 4개가 투입이 돼서 하나의 헬륨을 만들었다. 중간에 수소 들어간 거는요,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R자식은 수소 4개와 1개의 헬륨이다. 그리고 에너지들이 막 나온다. 이렇게. 자, 옆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CNO 사이클입니다. CNO 사이클. 자,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하면 돼요. 여기 시작. 자, 탄소가 처음에 있어야겠죠. 탄소가 처음에 있어야지 이 반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탄소가 이제 수소 한 개랑 이렇게 핵융합을 합니다. 그러면 뭐로 바뀌어요? 질소로 바뀌었고, 그 질소가 또 핵 분열을 해서 탄소로 됩니다. 그 탄소가 다시, 근데 탄소가 같은 탄소가 아니죠. 전에 있던 거랑 중성자가 하나 더 많은 탄소입니다. 탄소가 동위원소겠죠. 탄소가 다시 수소랑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소가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 전에 있던 질소가 아니죠. 중성자가 하나 더 많은 질소입니다. 그러다 또 수소랑 결합합니다.
그럼 뭐야? 산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산소가 다시 핵분열을 해서 질소가 됩니다. 이 질소가 또 산소랑 만나면 핵융합을 하면 아니 수소랑 핵융합을 하면 헬륨이 나옵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알짜식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여기서 하고 헬륨 하나 투입, 두 개 투입, 헬륨이 아니라 자꾸 헬륨이라네요. 수소 세 개 투입, 네 개 투입, 네 개의 수소 투입했죠. 그리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탄소를 볼까요? 촉매인 탄소, 진짜 탄소가 촉매인지. 처음에 탄소 들어갔죠, 촉매로서. 그리고 쭉쭉쭉쭉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얘기로. 그러니까 처음에 탄소로 시작했다가 헬륨을 만들고 다시 탄소로 나오는 이러한 순환. 그러니까 촉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뭐 질소랑 산소는요? 질소랑 산소는 약간 중간 생성물이에요. 질소 만들어졌다가 탄소로 바뀌어서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그렇죠? 산소는 뭐예요? 산소도 산소도 한번 만들어졌다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중간 생성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CNO 사이클, 비교적 좀 어려운 CNO 사이클과 PP 반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앞에서 배운 뭐 질량이 큰 별들은 왜 대류 뒤에 복사를 하냐, 질량이 작은 애들은 왜, 그러니까 1.5 태양 질량보다 작은 애들은 왜 복사를 하고 대류를 하냐, 이것이 CNO 사이클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건 너무 깊은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복습 잘 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 꺼지네요. 어떻게 끌까? 자, 여러분 수업 끝났습니다.